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국민연금 예산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국민연금 운영 성과가 나왔는데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8.5%로 80조 원이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900조 원대의 기금 규모 운용도 깨졌다고 된다고 합니다. 실제 투자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이자와 배당 수익, 환차익만으로 반영된 결과이지만 투자 대상에 대한 완전한 가치 평가를 거치고 나면 아마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198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6.76%입니다. 2008년과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1% 미만이었던 걸 감안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출범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인데요. 그렇다면 왜 작년에는 마이너스 8.5%나 손실이 발생한 걸까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국면에 따라 각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역시 수익률 방어에 실패한 겁니다.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에만 총 65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요. 채권도 손실평가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는 추가 손실을 막으면서 수익률이 개선되는 듯 했습니다만 또다시 국내외 주식, 채권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기준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국민연금으로 증시 부양에 힘써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분들이 더러 계셨을 텐데요. 결과를 보다 보니 우리 미래를 놓고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 17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실까 저도 좀 살펴보기 전에 네. 오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정말 궁금했었는데 했던 게 있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런데 딱 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이런 걸 누가 알려줘? 내가 알려주지. 네. 그러니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즐겨 들었던 많은 음악 만들어줬던 이 SM, 이 SM 사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네. 같아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뭔가 새로운 게 자꾸 터집니다. 일단 2월 17일 현재 상황까지 좀 추려주세요. 네. SM을 둘러싼 분쟁은 SM 안과 밖 두 가지 구도를 한 번에 보셔야 되는데요. SM 안에서는 수만 기획, SM이 수만, 이수만 씨 이름 딴 거거든요. 원래는 수만 기획이었어요. 그렇군요. 이수만 씨를 중심으로 한 구세력과 그리고 이수만 씨의 처조카로 알려져 있는 이성수, 타경준 두 현재 경영진 사이에 신구 세력 다툼이 하나 있고요. 아,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큰 틀에서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카카오 연대, 예. 그리고 하이브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 네이버 연대, 이 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SM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수만 씨가 이 SM을 세운 이후에 뭐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이 됐고 그 와중에 뭐 만들어낸 유산 너무너무 많죠. H.O.T 그 문희준 씨, 토니한 씨 이런 사람들 놀이터에서 오디션 봤다 이런 거 유명한 얘기고. 유명한이라죠. 소녀시대 해외 가수 불러서 뭐 오디션을 시켰고 뭐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데 그 성공 신화를 써온 지난 20년 동안 SM도 크고 한류 시장도 컸다. 그런데 현재 경영진인 이성수, 타경준 공동대표가 보기에는 이거 옛날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이수만 스타일의 경영은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이게 주주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 와중에 여기에 합세한 게 외부 투자사들이에요. 예. 2019년에는 KB 자산운용 그리고 지난해 주총 앞두고는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외부 투자 세력이 SM은 내가 보기에는 주가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잘못된 지배구조, 낡은 관행 이걸 못 고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이수만 씨의 스타일을 좀 걷어내야 SM이 크겠다. 여기에 현재의 경영진과 외부 투자사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예. 이래서 앞으로 SM을 어떻게 할 거냐. 이수만 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SM을 만들겠다. 이 구상이 나온 게 2월 3일이에요. 예. 이번 달 2월 3일에 그래서 현재 이성수 타경준 공동대표가 그 외부 투자사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SM 3.0이라는 구상을 밝힙니다. 예. 여기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수만 씨가 경영에는 현재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이런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할 거고 앞으로는 이수만 씨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다자 간의 레이블이 경쟁하는 그런 방식도 좀 도입을 할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외부에서 2대 주주로 카카오가 들어오기로 했어요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격 선언을 예. 한 거죠. 카카오가 2대 주주로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한 9% 정도 카카오에 넘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있는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고요. 예. 신주를 발행해서 절반 정도, 네.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카카오를 우리의 2대 주주로 올릴게요. 예. 여기에서 투자 받아서 새로운 SM을 만들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수만 전 대표, 예.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음. 해외에 있었거든요. 네. 니들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1억 있어? 이성수, 너 내 처조카이기도 하지만 2015년부터 내가 이 프로듀서 그 본부장 시켰던 나의 회사 후배잖아. 네. 그리고 타경준 공동대표, 너 2001년부터 나랑 같이 회사 지금 그 백전노장 아니야. 나랑 같이 회사 이만큼 키웠는데 내 등에 칼 꽂을 수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옛날 부하 직원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수만 씨가 택한 방법은 뭐냐. 카카오와 현재 경영진이 편을 먹어? 그러면 나는 더 센 친구 데려올 거야. 그 더 센 친구가 바로 하이브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이브하고 손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14% 이상 하이브에 넘길 거야. 네. 그러면 하이브와 카카오의 대리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겠네요. 엄청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두 회사가 격돌하게 되고 예. SM의 신구 세력이 격돌하게 되는 엄청난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이수만 씨는 자기 지분을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이 없이 그냥 넘기면 돼요. 예. 이수만 씨의 지분, SM 지분 14.08% 정도를 14.8% 정도를 이미 하이브에 넘기겠다. 예. 이거는 그냥 계약 관계가 심플해요. 그런데 SM의 현재 경영진과 카카오는 저희가 신주도 발행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할게요라고 했잖아요. 예. 아직 지분이 넘어간 게 아니죠. 아니군요. 근데 여기에서 이수만 씨가 저는 이런 계약 관계에 동의한 적 없어요. 예. 저는 원래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경영권 분쟁에 제3자 들어와서 주식을 막 발행을 추가로 해버리면 저의 주주 가치가 떨어지니까 저는 이 거래 반대입니다. 법원에 가처분을 걸어놨습니다. 이 결과가 3월 6일쯤 그 이전에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카카오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2대 주주는 될 수 있겠지만 예. 최대 주주가 이미 하이브가 돼 있는 상황에서 2대 주주가 된다. 요거 내가 그리던 그림이 아닌데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법원이 이수만 씨 말을 들어줘서 가처분 인용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지분 인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상황이 끝나는 듯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제 전면전으로 쩐의 전쟁 한번 해보자. 예. 그럼 양쪽 다 실탄이 넉넉하거든요. 예. 조단위 실탄이 있는 곳들이라 요거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상황입니다. 일단 또 궁금한 거. 어찌 보면 집안 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하이브는 여기 왜 끼어들고 카카오는 여기 왜 끼어들었을까요?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카카오는 이수만 씨가 반발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카카오가 종국적으로 바라는 건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의 진출이에요.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해외에 일단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있거든요. 네. 자회사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웹툰도 갖고 있고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아이브 같은 아티스트가 여기 소속 연예인인데 우리가 요런 거 가지고 있는데 IP의 다양화, 지적재산권의 다양화를 생각한다면 SM이 가지고 있는 NCT, 에스파, 레드벨벳 아.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예.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몸값이 대략 1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상장할 때 그 투자 자금을 확 모으려면 우리 이런 거 있어라고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웹툰도 있고 뭐 그 소속사도 있어. 여기에 더해서 우리 SM 있어. 우리 NCT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확실히 다르겠네요. 시장에서 이 소구하는 그 말발이 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뭐 제3자 배정 방식의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국에서 쉽게 상장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라고 음. 보는 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그 방식으로 상장하려면 진작할 수 있었고 예. 이 회사가 종국적으로 가려고 하는 시장은 미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상장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허들입니다. 예. 나스닥으로 가려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소구하는 아티스트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고 그래서 SM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인데 하이브는 그러면 왜 이수만 씨의 지분이 그렇게 필요하고 소액주주의 그 지분까지 공개 매수를 예. 하려고 하느냐.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브가 원래는 방시혁 씨가 세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2021년에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하이브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바탕으로 한 예.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플랫폼. 우리는 그냥 소속사가 될 게 아니야. 우리는 삶의 전반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에 둔 플랫폼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획사가 아니라 플랫폼 그 자체가 되겠어. 예. 플랫폼에 얹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웹툰부터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 뭐 스트리밍 등등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아티스트들 너무 유명한 사람들을 이미 가지고 있죠. 방탄소년단, 뭐 르세라핌, 뉴진스 다 하이브 소속인데 한 군데에 그 이른바 그 뭐 시쳇말로 말하면 몰빵은 안 되는 거예요. BTS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예. 포스트 BTS는 뭘로 준비할 건데 포스트 BTS 시대를 준비할 때는 SM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플랫폼으로 세계 시장을 보고 있는 측면에서는 해외에서 이 전장이 겹칩니다. 네. 카카오, 하이브 양쪽 다 내려놓을 수 없는 싸움이고 하이브는 이미 네이버하고 손을 잡은 상황이에요. 예. 카카오와 네이버의 싸움이기도 하고 야. 카카오와 하이브의 싸움이기도 하고 SM 그 작은 단위로 보자면 20년 전에 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이전에 한국 엔터가 한 걸음 도약하는 예.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팬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두 엔터 공룡이 합쳤을 때 소위 SM의 팬들은 스엠스러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고 하이브에서는 SM과의 이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날까 우려하는 바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알고 보면 한 단계 점프업을 원하는 플랫폼과 엔터 사업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컨텐츠를 직접 즐기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 JYP, SM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하이브 네. 뭔가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달라 하면서 갑론을박을 하지만 그렇죠.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아이돌의 세상이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지금의 뭐랄까요? 권력 분쟁처럼 보이는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뭐 어떻게 긍정적인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단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땡큐. 그래요? 그 SM 주가가 1월 3일, 1월 2일 기준으로 7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예. 어제 13만 원 위로 올라갔고 오늘은 한국장이 소폭 조정을 받아서 지금 12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들어서 지금 거래일이 뭐 채 보름이 안 되는 상황에 2월 들어서만 SM 주가가 33% 급등을 했어요. 이런 급등이 그 오랜 시간 동안 SM의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가능했을까? 이게 SM이란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이기도 했고 예.
궁극적으로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군불대기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예. 이번이 그런 계기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카카오, 하이브, SM 모두 상장사들입니다. 예. 카카오는 게임페이 뱅크 빼고도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의 시총이 28조 4천억 원, 하이브는 7조 5,511억 원, SM은 3조 783억 원의 어마어마한 몸집을 가진 회사들이에요. 특히 SM의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가총액이 2조 9천억 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3조 8천억 원, 3조가 넘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테고 외부에서 투자자가 들어오고 경영진을 어떻게 꾸릴 건가 경쟁을 하면 회사는 분명히 좀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수만 씨가 그 자신이 세운 SM 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은 게 큰 네.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쵸. 이게 단순히 이 개인과 개인이 설립한 회사의 이슈만이 아니라 그간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음. 해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슈인 것 같은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수만 씨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SM에서 가져간 그 매출 한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억 원이요? 1,000억 원이요. 라이크 기획은 뭐 그 회사가 큽니까? 라이크 기획은 작은 회사인데 이 예. 회사의 역할이 뭐냐? SM이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매만져주는 역할. 매만져줘요? 매만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아티스트들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컨설팅. 하면 컨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의 비용이라는 것, 컨설팅의 역할이라는 것은 참 정량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데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작년 10월에 계약 관계는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그 전까지 한 20년에 걸쳐서 매년 매출액의 6%씩을 가져가게 되어 있었다. 그것도 특이해요. 왜 특이하죠. 매출액인가요? 수익 원래 이익이 있어야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익에서 6%도 큰데 매출의 6%면 이론적으로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예. SM이 설사 돈을 작년보다 못 벌었더라도 예. 무조건 라이크 기획은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예. 이걸 보는 시선은 갈립니다. 한 음. 가지는 작년 주총에서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이번에 카카오 팀의 선봉장이 되어버린 온라인 쪽 그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 계획 반댈세, 이 계약이 없으면은 SM의 주주 가치는 더 극대화되는 거 아니야? 예. SM이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이수만 씨가 들어와서 월급 받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 1세대 기획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내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여기까지 이 회사 키울 수 있고 이 아티스트들 키울 수 있겠어? 나의 조언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외부에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보기엔 좀 다를 수가 있는 예. 거고요. 이 계약 관계는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10월에 어. 종료가 되었는데 어제 현재 SM 경영진이 추가로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 예. 일종의 뭐 고발한 내용은 이런 회사가 홍콩에 하나 더 있다라고 아, 주장을 또요? 해요. 어.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한국에서 정산되기 전에 거기서 미리 떼어가는 아. 그 회사가 CTP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수만 씨와 하이브 측의 해명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수만 씨는 성수가 착한 친구였는데 아쉽다,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그냥 단순하게 이사, CEO, 뭐 오너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친인척 관계에다가 선후배 관계에다가 이 1세대 엔터테인먼트의 그 로드부터 시작했던 매니저들과의 끈끈한 아. 관계, 인간적인 배신감 이게 다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도 아마 이게 무슨 일일 드라마야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답변이 참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 친구가 참 착한 친구였는데라는 답변이. 네, 예, 하여튼 이게 정말 복잡하네요.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프리뷰도 네. 그냥 이걸 가지고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프리뷰 질문은 간단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현재까지 유리한 거는 하이브 이수만 팀이에요. 예. 왜냐하면 앞서서 하이브 이수만 팀이 카카오의 신주를 발행하거나 그 전환사채 발행해서 지분 가져가는 거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일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법원에서는 상법상 기존 주주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라는 것도 결국은 회사채였다가 나중에 주식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영권 분쟁에 이 신주 발행을 이용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영권 분쟁이라고 볼지 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진통이라고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는 하이브는 14%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고 예. 그리고 소액주주들 지분도 사들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카카오는 계약 관계는 맺었지만 아직까지 신주나 전환사채가 발행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일단 이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 데다가 두 번째는 인수해라고 예. 법원이 오케이를 해도 1대 주주가 이미 하이브잖아요. 예. 1대 주주 하이브인데 내가 2대 주주 돼서 내 맘대로 지적재산권 갖다 쓸 수 있을까? 요거 의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일단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윤곽이 다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참 이 복잡한 것도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 손을 거치면 명쾌해집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지구촌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라박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딱 봤는데 네. 챗 GPT 소식이시더라고요. 네. 요즘은 워낙 핫한 이슈라서 또 맞아요. 다루실 게 있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이 챗 GPT를 놓고도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까? 맞습니다. 그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가 개발한 챗봇 챗 GPT의 등장으로 중국 업체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고 해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의 또 다른 전쟁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요즘에 중국인들이 이 챗 GPT를 사용해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중국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 챗 GPT 가입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회 방법을 쓰는 거죠. 이걸 사용해본 중국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어의 언어 체계가 영어보다는 좀 더 복잡해서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중국의 전통과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듯한 좀 자연스러운 답변에 한번 놀라고 예. 또 중국 한시를 그럴듯하게 그렇게 지어낸대요. 아, 시요. 네, 한시. 예. 그래서 또 거기에 놀라고 또 그 중국 정부의 선전용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환구시보라는 곳이 언론이 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편집장의 장문 스타일도 그대로 흉내를 낸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언론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참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각 그 언어권마다도 네. 적응력이 정말 빠르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오픈 AI에 거액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자사 검색 엔진이죠. 빙의 그 챗 GPT를 접목한다는 사실이 또 구글도 이 바드 출시를 공식화를 서두른 계기가 됐어요. 예. 근데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경쟁하듯이 어나더 챗 GPT를 발표하고 있는데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현지 1위 포털 사이트죠. 바이두가 지난주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챗 GPT 스타일의 어니봇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회사 말로는 우리는 이거 2019년부터 개발해온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3월에 내부 테스트 완료해서 일반에 공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도 내부적으로는 그 챗 GPT 스타일의 툴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 텐센트 역시 챗 GPT와 유사한 방식의 챗봇을 출시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내비쳤어요. 거의 뭐 글로벌 탑티어의 회사들은 전부 다 뛰어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 이제 뭐 징둥닷컴, 뭐 360, 뭐 콰이쇼, 네디즈 이런 다른 기술 회사들도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뭐 교육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뭐 이런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또는 자기 기술과 결합한 AI 서비스 출시도 계획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교육 산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접목을 해서 AI 회화 선생님을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떤 외신에 그 중국에 상장된 기술기업 임원이다 익명을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런 기술적으로 뭔가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 기업들이 이 분야에 우리도 기술이 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데
정작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일부 기업들은 네. 구체적인 제품이나 기술도 없이 말로만 이렇게 선전하는 가능성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기술을 자기도 연구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의구심은 있었는데 네. 그런 의구심도 일부 우리가 가질만 하다라는 어떤 발언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정말 궁금한 건요. 네. 결국 이 AI라는 이 기술이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헤게모니를 잡는데 꼭 필요한 필수 기술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정작 이 미국과 중국 가장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두 패권 국가 중에 네. 뭐 미국이 앞선 겁니까? 아니면 중국이 좀 앞서 보이는 겁니까? 이게 중국이요. 예.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어요. 지난해 AI 관련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예. 이 양과 질에서 모두 미국을 제쳤다고 합니다. 호호. 그리고 AI 분야의 특허 출원 비율도 미국이 한 34.5%면 중국이 한 33.3%로 이것마저도 경쟁 상대인 거예요. 현재 베이징에만 1,000개가 넘는 핵심 AI 기업이 모여 있고 AI 관련 인재들만 4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거 스타트업까지 다 따져서 중국 전체로 보면은 AI 관련 기업 수만 25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50만 개요. 물론 이제 땅도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참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대단하네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그냥 우리 열심히 개발해보자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개발하려면 꼭 많은 데이터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는 그런 영양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관건인데 예.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뭐 프라이버시 문제로 사용이 어렵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훨씬 앞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길거리 영상이나 사진을 넣어서 교육시킨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뭐 사람 얼굴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안면 인식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좀 발전이 돼 있죠. 그래서 안면 인식으로 출입 통제를 한다거나 지병 수배범도 길거리 CCTV 화면을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서 잡아낼 수 있는 것처럼요. 최근에 중국 당국 차원에서도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필적할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성공할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네. AI 관련 기업들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개발, 첨단 제조 등 이런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고요. 사실상은 더 빨리 발전시켜라. 이런 의미겠죠. 예. 거의 압력이네요. 압력이죠. 예. 자, 이 참 어떻게 보면 기술 발달과 개인의 권리 보호가 참 같이 갈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이 중국의 상황을 보니까 그게 딱 느껴지네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법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공고하지 않으니 네. 사진 막 수집하고 데이터 막 수집해서 이런 기술 발달은 더 빨리 도모하고 참 그렇다고 우리나라 같이 선진화된 국가에선 이런 걸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그렇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각각 처한 뭐 한계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난 3일에 중국 챗봇 관련 그 대표 스타트업 한 곳이 가장 먼저 이 중국판 AI 챗봇 챗위안이라는 걸 출시한 바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제법 그 사람 수준의 글쓰기 작업이 다 되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와 정말 주목을 끌었다가 6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챗봇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뒷얘기지만 예. 이게 챗위안, 이 개발된 챗위안이 중국 정부 기조와 상반된 답을 내놔가지고 괘씸죄로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합성되거나 변형된 이미지, 뭐 비디오, 텍스트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좀 최초로 규제를 도입했어요. 예.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뭐 AI의 답변 발언 뭐 이런 거를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언어 모델을 좀 교육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결정적인 거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죠. 예. 이 대상이 슈퍼컴퓨터와 그 고성능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라 가지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AI 발전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와일드 카드인 셈이고요.
다른 무역 제재도 AI 경쟁에서 좀 중국 기술 회사들을 좀 불리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의회에 가서 국정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AI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 중국과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가지고 미국 AI 기술 업체들이 미국의 견제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AI를 두고 미국과 중국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네요. 근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 네. 아까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개인의 인권 침해가 좀 그래도 좀 느슨하게 적용될 테니 기술 개발이 빠를 줄 알았는데 네. 다른 형태의 허들이 있네요. 맞아요. 본인들의 정책 기조에 반하면 또 개발을 못하는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각 나라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중국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풍선 가지고 또 난리예요. 네. 이 풍선이 도대체 이 어떤 역할을 했기에 두 나라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겁니까? 이게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달 초에 미국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풍선 4개를 추격하다가 전투기로 격추를 시켰다. 이런 뉴스 오며가며 보셨을 텐데 이 풍선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거는 아니고 거의 한 집 한 채 정도? 크기의 풍선이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 크네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쏘아 올릴 때는 크지 않아요. 예. 사람 한 명 정도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한 직경 2m 정도인데 네.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다 커지면 한 직경이 6m 정도로 한 작은 집 2층 집 정도 이게 풍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중국이 미국 상공에서 미국을 정찰하기 위해 쏘아 올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 중국은 우리 거는 맞는데 우리는 기상 관측을 위해서 쏘아 올린 거고 미국 상공도 안 지나갈 예정이었는데 하필 고장이 나서 미국 쪽으로 흘러간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 풍선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요즘 더 커지고 있는데 일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공에도 가끔 중국 풍선이 날아옵니다. 이거 계속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하고 거들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만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위대가 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당한 만큼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일본군의 무기 사용 규정인데 네. 그런데 풍선이 날아온 걸로 일본 전투기가 출동을 해서 격추를 시키면 이거는 뭐 2차 대전 이후에 선제적 무력 사용을 금지한 이 자위대 규정이 깨지는 사례가 되는 거라서 그렇네요. 이걸 허용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 좀 모호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풍선이라도 이게 뭐 전투기는 아니지만 여튼 남의 나라 영공을 침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국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게 중국 말대로 예.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 상업용 풍선이면 예. 사실은 미국이 조금 오버한 셈이 되는 거죠. 어. 민간용 풍선을 격추해도 된다 안 된다가 국제법에 있는 거는 아닌데 예. 국제 관계에서는 자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닌데 영공이나 영토 침입을 이유로 공격을 하면 이거는 마치 난민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 같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그 격추된 풍선이 정말 순수한 민간 기상 관측용이었냐 아니면 정찰용이었냐가 시비를 가리는 관건인데 이 카메라가 달려 있더라도 이게 구름보다 더 높은 높이를 떠다니는 거라서 카메라로 구름을 찍으려고 한 거였는지 아니면 구름 아래 지상에 다른 뭔가를 찍으려고 하는 거였는지도 참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가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은 진짜 기상 관측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4개 중에 3개는 정말 기상 관측용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며칠 사이에 미국의 입장이 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 근래 외신을 봤더니 네. 중국은 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풍선은 미국도 띄웠다. 이건 또 맞는 말입니까? 미국도 중국 그 서부 지역을 감시용으로 해가지고 풍선 자주 보낸다 이렇게 예. 중국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올립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도요. 풍선을 띄워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미사일이나 대공포를 쏴서 그걸 격추를 하는데 미사일보다 풍선이 상식적으로
그 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격추된 풍선도 제작비는 한 5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미사일 한 개가 한 5억 원이고 이게 빗나가면 미사일 2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10억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미국이 중국 풍선 격추하는 과정에서 한 방이 빗나갔어요. 예, 그래서 50만 원짜리 풍선 하나 떨어뜨리는데 미사일 값만 10억 원이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야, 생각보다 풍선 저는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50만 원이면 그래도 꽤 비싼데 생각했는데 미사일은 진짜 한 네. 발, 5발 하니까 10억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값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미사일보다는 훨씬 싼데 뭐 성능이 좀 좋아요? 뭐 얼마나 올라가는지 어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인공위성이 한 40km 정도 상공에서 떠다니고 뭐 비행기가 한 13km 정도에서 날아다니니까 이 풍선은 비행기보다는 높고 인공위성보다는 낮은 그 정도 높이에서 풍선이 떠다닙니다. 비행기도 없고 위성도 없고 구름도 그 아래 있다 보니까 풍선이 다니는 그 공간은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고 네. 그래서 기상 관측을 하든 감시 정찰을 하든 매우 조건이 좋습니다. 미국도 1950년대에는 소련 상공으로 이런 정찰 풍선 보냈었고요. 기상 관측용 라디오 존대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작은 기계가 헬륨 풍선에 매달아서 이렇게 띄워보내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라디오 존대는 위로 올라갔다가 풍선이 터지면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때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천천히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를 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라디오 존대용 풍선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하루에도 2번씩 뭐 이렇게 쏘아 올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기상 관측용이다 주장하는 거고 미국은 감시용이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풍선도 한번 살펴봤고요. 요즘은요, 뭐 세계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알려면 인공지능부터 풍선부터 미사일부터 뭐 별걸 다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또 이 미중 간의 갈등도 풍선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미중 갈등 때문에 요즘은 또 때 아니게 일본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이건 뭔 말인가요? 일본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이런 거 많아지니까 좀 기업들의 새로운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없던 자리들, 뭐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자리라든지 뭐 CSO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전략 책임자로 통하는데 이걸 서플라이 체인으로 바꿔서 뭐 물류 조달 문제 이런 리스크 관리 감독을 맡게 하는 그런 자리들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게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일본 이런 얘기를 해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뭐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과 너무 가까운 곳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더니 네. 지금 미국 규제에 도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선을 받다 보니까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이런 걸 느껴서 이런 자리들, 새로운 자리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중 간의 소식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소식들 중에 우리 SM 얘기 살펴봤습니다. SM은 어린 시절 우리들에게 많은 추억을 줬던 음악들 만들어낸 기획사인데요. 어떤 형태든 앞으로도 더욱 좋은 콘텐츠 만들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SM 초기에 가장 각광받는 프로듀서였죠.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함께 일요일 코너죠.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 이과식 경제로 인사드립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